안녕하십니까. KUID 긴급진단 우리 주력 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황터널, 석유화학 산업과 그 다음에 정유산업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그 다음에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의 어떤 기업들이 1분기 좀 초라한 영업 실적을 냈습니다. LG화학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약 2,6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분의 2가 감소를 했고, 롯데케미칼의 1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53억 원, 즉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업종 이외에 정유업종에서도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등 국내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제 횡재세 도입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연구조사 본부장님 모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본부장입니다. 예, 다음으로 대한석유협회 조상범 대외협력실장님 모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석유협회 조상범 실장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과 정유사들이 처한 현재 위기 상황, 그리고 향후 사업 재편 방향,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싸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석유화학협회 정광하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석유화학협회는 이제 국내 노후 공장의 어떤 가동을 중단하거나 매각하는 그런 구조조정 얘기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더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국 기업들의 어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원료 공장이 막 가동이 되고 있어서 공급 과잉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부 얘기지만 여수의 우리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업황이라고 할까요? 현재의 상황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올해 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 인해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모 CEO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22년이 석유화학업계에 아주 추운 겨울인 줄 알았는데 2023년은 석유화학업계의 빙하기라고 느껴졌는데 올해는 아마도 그 빙하기 중에서도 해 뜨기 직전에 그런 시기가 아니냐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석유화학업계에서 느끼는 올해의 그 경영 실적은 정말 그 빙하기 중에서도 가장 해가 뜨기 직전에 추운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실제로 지금 뭐 경영 실적이 많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8개 석유화학 기업 영업이익률 동향입니다. 거기 이제 바 차트 이제 바가 이제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14.2%까지 영업이익률이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나빠지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평균이 0.6%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고 다만 2021년에 특이하게 12.3%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뭐 전문가들은 2021년을 unexpected 부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배달 수요가 많이 늘면서 포장재가 수요가 많이 늘면서 2021년에 기대치 않았던 어떤 그런 이제 그 호황기가 있었는데 2021년은 사실은 이제 좀 그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고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여기 지금 이제 그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실선하고 이제 점선이 있는데 이제 그 실선이 이제 그 다운스트림입니다. 그다음에 그 점선이 이제 업스트림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게 되면은 업스트림 상공정 업체들이 이제 좀 그 영업이익률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공정 업체들이 이제 그 수익률이 좀 나아지는 편인데 경기가 이제 나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 공급이 이제 과잉이 되면서 이제 상공정 업체들이 어쨌든 간에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공정 업체들은 결국 이제 좀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을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상공정 업체들은 나빠진 경향이 있는데 그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뭐 2022년 이후에 특히 이제 지금 상공정 업체 소위 이제 그 석유화업계에서는 NCC 이제 그 납사 크래킹 센터 상공정 업체들을 이제 그의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뭐 거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공정 업체들은 조금 좀 나은 그런 상황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히 이제 그 상공정 업체들이 특히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의 그 경영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를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이제 부릅니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료가 이제 그 석유화학업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료가 에틸렌인데 에틸렌의 원료가 이제 그 정유사에서 이제 석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납사입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인 에틸렌과 납사의 가격을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이 에틸렌 스프레드가 기본적으로 한 300, 톤당 300불 정도는 돼야만 그래도 이제 좀 그 기업을 경영할 만해지는데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 지금 이제 실선이 이제 300불 라인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 300불 아래로 지금 그 실선이 지금 이제 그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2022년부터 적정 이제 스프레드인 300불 이하로 가면서 기업들이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하나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결국 이제 그 스프레드가 나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 그 주원 실장님께서 처음에 모두의 이제 뭐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이제 적자인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그 크래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상공정 업체인 NCC 가동률인데 뭐 세계 평균하고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가동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우리나라가 그 NCC 가동률이 94.8%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75.1%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75% 정도는 한 70% 정도 수준은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특히 석화 같은 경우는 공장을 끌 수가 없습니다. 끌 수가 없어서 끄지 않고 가동할 수 있는 최저의 가동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제 그 경영 상황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아주 가동률을 최하로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 거기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그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에 글로벌 평균 가동률이 85.3%였는데 작년에는 78.9%여서 결국은 이제 이 석유화학 업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그 사이클을 보면 이제 조금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중국의 공급 과잉. 그래서 지금의 이 해가 뜨기 직전에 어두운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침체가 심한 이런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구조적 불황이라고 하거든요.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로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중장기 석유화학 산업의 업황 전망은 이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업계가, 특히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어려워진 이유를 몇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내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제 그 석유화학 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제품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이제 그 생산하는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플라스틱 합성 수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생산하는 부분이 이제 그 합섬 원료라 그래서 합섬 섬유의 원료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제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합성 고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타이어나 뭐 신발 같은 데 들어가는 이런 이제 합성 고무,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국내 내수가 1,052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수 규모가 1,026만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2015년보다 작년에 더 이제 줄었고, 이제 오른쪽 그 슬라이드는 이제 앞으로 이제 2027년까지 전망을 해놓은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앞으로도 이제 뭐 당연히 뭐 인구 노령화나 출산율 감소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내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내수가 좋지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분이 이제 그 저희 주원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사실 중요한 게 이제 글로벌 공급 과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제 그 빨간색 그 점선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이제 예상을 했던 그 석유화학 수요가 되겠습니다. 수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점선, 그 녹색 점선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이후에 이 그 예상된 수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선이 현재 이제 예상되는 수요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2025년 글로벌 수요가 코로나19, 그 다음에 러우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3,750만 톤 정도 지금 줄어들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공급 능력이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거기 오른쪽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수요와 이제 공급 그래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이제 제품이 에틸렌이 되게 됐는데, 에틸렌이 지금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요는 1,400만 톤 늘어났는데 공급이 2,800만 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200만 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 생산 능력이 수요보다 2,800만 톤 정도 더 많이 이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 아까 이제 제가 생산 능력이 4,200만 톤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4,200만 톤 중에 약 60%에 해당하는 2,400만 톤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이제 그 가장 이제 사실 중요한 지금 업황 불황의 이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공급 과잉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이 그 중국의 제품 자금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 숫자가 이제 보면 뭐 95.6, 뭐 85.3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중국의 내수를 100% 생산하지 않고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순수입국인데, 이러한 상황을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타개하기 위해서 뭐 아마 이런 게 뭐 결국은 이제 그 중국에서 설비 투자를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아마 뭐 중국과 미국의 이제 뭐 그 글로벌 패권 경쟁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중국이 현재도 지금 순수입국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순수입국 위치를 탈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글로벌 전체 투자의 설비 투자의 약 60%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자금률이 아직 100%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중국이 자금률을 재고를 하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네 번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원가 경쟁력 측면인데,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공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ECC라고 그래서 에테인 크래킹 센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동을 하고 있는 NCC 납사 크래킹 센터라는 공정이 있는데, ECC는 이제 그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공정을 E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ECC는 미국이나 중동 쪽에서 이제 그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성분 중에 하나인 에탄을 원료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ECC라고 하고, 그 다음에 NCC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유사들이 이제 그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납사를 원료로 해서 쓰는 이제 공정인데, 주로 이제 NCC는 우리나라나 여기 아시아 쪽, 특히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공정인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아시아라고 써지는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NCC 공정인 우리나라가 쓰는 이제 원료의 생산 공정이 되겠고, 제일 아래쪽에 이제 보면은 미들이스트 중동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두 개가 결국은 ECC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게 두 개가 이제 NCC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중동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가 이제 주로 원료로 쓰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쓰는 ECC 공정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그 NCC 공정 대비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뭐 실제로 뭐 생산 비용이 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ECC 대비 우리 그 아시아 지역에서 쓰고 있는 NCC의 지금 이제 제품 경쟁력이, 원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가 그래프가 좀 나와 있는데, 두 개의 그래프의 이제 상하 간격이 결국 이제 원가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점선으로 그려진 부분이 이제 브렌트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제 유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납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 원유에서 이제 나오는 원료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와 매우 밀접한 이제 그 가격 그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NCC의 그 원료인 납사 가격이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을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게 뭐 지금 한 유가가 거의 아마 80불에서 100불 정도의 좀 고유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그 생산 단가가 뭐 톤당 한 800불 정도, 그러니까 그 NCC가 거의 뭐 ECC 한 3배 정도 원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게 그나마 이제 좀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원가 차이가 좀 줄어들어서, 유가가 낮을 때는 우리나라 석유업체들은 좀 그 수익성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이제 뭐 80불이 넘고 이제 뭐 100불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경영이 ECC 대비 이제 원가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고유가도 이제 좀 많은 좀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유화 이제 석유화학 공정의 이제 통합, 이제 소위 말해서 인티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제 그 보라색 그림이 이제 정유수, 이제 글로벌 그 컨설팅 기관에서 이제 전망하는 정유 수요입니다. 그러면은 정유 수요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2030년 정도 되게 되면은 피크를 찍고, 정유 수요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화가 이제 추진되고 있는 이제 이 탄소 중립 때문에 정유 수요가 2030년이 되면은 이제 좀 그때부터는 수요가 이제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거기 초록색 그림은 이제 그 석유화학 이제 그 수요가 되겠는데, 석유화학 수요는 이제 뭐 경기에 따라서 증감률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3 내지 5%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석유협회에서도 나오셨는데, 정유사들이 이제 2030년 이후에 이제 그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결국은 먹거리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가 이제 정유 공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납사 가지고 석유화학 그 제품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유사들이 실제로 이제 정유공단 이제 공장
하단에다가 이제 석유화학 공정, NCC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와 이제 그 석유화학사의 이제 통합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유사들이 이제 그 석유화학 이제 NCC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면서 원가 경쟁력이 석유화학 그 NCC 공장만 있는 데보다 훨씬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유사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석유화학 공장에 뛰어드는 거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석유화학사들은 이제 그 원료를 정유사에서 받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가 이제 보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유화하고 이제 석유화학의 통합 전망인데, 뭐 2050년이 되면은 거의 전체 한 30% 정도의 정유사들이 그 이 석유화학 공정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제 정유와 석유화학의 통합도 어쨌든 간에 석유화학만을 가지고 있는 석화사들의 좀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그 이 석유화학사들의 경영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당분간 좀 어려워질 거라고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아래쪽 그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HDPE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의 이제 캐시 마진 전망인데, 지금 이제 그 2021년부터 뭐 한 2027년까지 지금 이제 0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지금은 사실 이제 마진이 거의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진 상태가 2027년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다만 2028년부터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전망도 사실은 이제 좀 아직 불투명한 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소위 탄소 중립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탄소 중립 추진 계획에 보면은 이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에 최대를 찍고 2060년에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게 이제 이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석유화학이고, 두 번째가 철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이 가장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석유화학이 두 번째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 석유화학이 매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2030년에 온실가스 그 맥스를 찍기 위해서 2028년 정도까지 이제 만 인허가를 주겠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이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이 탄소 중립 정책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중국의 탄소 중립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그 2028년 이후에는 중국이 설비 투자를 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석유화학 경기가 이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뭐 중국의 그 이 석유화학 투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상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유협회 이제 조상범 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예. 뭐 몇 번 주고 받았죠. 근데 예. 그게 이제 CNN 뉴스에 뜰 때만 해도 국제유가가 또 점프하지 않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최근에 조금씩 더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예. 석유화학 쪽에서도 이제 그 생산 비용의 문제, 그리고 정유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국제유가 물론 뭐 전망이라는 거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어떤 변수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석유 시장의 변수는 무엇인지, 예.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 이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과, 그다음에 또 그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따라서 많은 그 시장 전문가들이 유가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기억했었던 그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서는 세계
석유 시장에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아주 높았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99%에 달할 정도로 크게 종속되어 있었던 반면에 한 50년 정도가 지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원 자체가 석유에서 LNG라든지 신재생 원자력 쪽으로 아주 다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그 석유 위기에 대한 그런 민감도가 상당히 많이 저하됐다는 점이 하나 원인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도 과거하고는 달리 석유 비축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 거의 한 8개월치에 달하는 원유를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유가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실제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바이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70달러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때는 거의 한 90불대까지 4월달까지 치솟았고요. 지금에서는 이제 다소 하락해서 대략 한 80달러 초중반대에서 등락을 그렇게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유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죠. 미국 EI에서 전망하기로는 매 월마다 발표하는 리포트를 살펴보면 최근 발표한 5월 리포트에 보면은요. 한 올해 브렌트 유가 전망을 한 88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브렌트 전망인 예측치인 83달러보다 대략 한 5달러 더 이상 상향 전망을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추세로 보건대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브렌트 유가 전망이 90불 또 89불대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그 80대, 90대의 유가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들이라고 보면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여부가 얼마나 진행이 될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월까지 그 예정되어 있는 오펙 감산 결과가 감산이 이제 6월 초에 있을 오펙 총회에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유가가 상향으로 갈지 아니면은 하방으로 갈지가 대략 판가름 잡힐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중동 긴장도 여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따라서는 전 세계 그 석유 수송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지금 둘 다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개선될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또 오펙에서 감산 여부를 얼마나 더 지속할지 아니면 완화될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가 수준도 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은 이제 국제유가 수준이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그 가격일 텐데 상당히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 중동 지역이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국제유가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다행인데 좀 중장기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이제 뭐 길거리에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친환경차가 엄청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전기차. 결국 뭐 전기도 사실은 뭐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들긴 하지만 이게 좀 멀리 본다면 이게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예.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게 주유소에 들어가는 차들이 좀 적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자동차를 내연기관에 사용된 휘발유나 경유 수요가 점점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정확한 분석은 아니시더라도 업계에 계시니까 뭐 앞으로의 어떤 그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연료 가격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뭐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휘발유 경유 가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제 휘발유, 국제 경유 가격이 연동이 돼 있고 국제 휘발유 경유 가격은 근본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 자체에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잘 아시다시피 수급 요인입니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원유량이 얼마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공급이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결정되고요. 아무리 전기차, 수소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석유량 자체는 급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유 개발에 투자하는 어떤 그 카펙스가 많이 줄고 있어서 생산되는 원유량 자체가 적게 된다면 나중에는 원유 가격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휘발유 경유 가격 자체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가 많이 보급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원유 수급 자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좀 공급 부족 사태로 갈 수가 있는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그 생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원유 업스트림 같은 부분은 10에서 1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유는 누군가가 10년에서 15년 전에 이미 투자해서 생산한 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시계열적으로 쭉 본다면 한 10년 전부터 해서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야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 후에 계속적으로 쓸 원유가 생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2016년, 7년 이때 저유가 시기에 이게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가야 할 원유 생산 그 규모가 급감했던 적이 대략 한 5년, 6년 정도 지속이 됐었고요. 이게 2030년 경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대로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러한 그 스파이크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도래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내연기관 차의 어떤 증가라기보다는 이러한 석유 수요가 얼마나 공급에 비춰서 맞춰갈 수 있는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도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뭐 생각보다 이 국제 유가라든가 국내 기름값이 뭐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요. 단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좀 골칫거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본도 뭐 과거에 지어진 그런 석유화학 쪽의 공장을 아직도 가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북아 쪽만 보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 가장 위협인데 어떤 점을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단점과 강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쪽의 외국 주변의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배워야 하는지,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은 결국은 석유화학의 역사하고 좀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석유화학의 역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돼서 이제 그 일본으로 건너가고, 또 일본에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 그리고 중국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장치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대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운영 능력 같은 이제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장치 경쟁력이 결국은 그 업계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이제 한중일 에틸렌 설비 능력 동향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2년에 중국은 이제 에틸렌 설비 능력이 1670만 톤이었는데 작년에는 5180만 톤으로 늘어나서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2022년까지만 해도 이제 설비 능력이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 현재는 이제 중국이 지금 가장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중국이 이제 가장 설비를 많이 이제 갖고 있는 나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증가율을 보면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이 210%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은 이제 2012년에 설비 능력이 한 800만 톤 정도 됐는데 2023년 작년에 680만 톤으로서 약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15%의 설비 능력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2년에 820만 톤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1280만 톤으로 약 한 55% 정도 늘었는데,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순수입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금률을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산업 경쟁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그 일본으로 이제 그 산업 경쟁력이 이렇게 흘러가던 시절이 있었고, 또 일본이 이제 좀 그 이 석유화학에서 강자로 있던 시절이 조금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하고 대만이 이제 석유화학업계 강자로 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석유화학업계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결국은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대비 약 15% 정도 이제 그 설비 능력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본보다 이제 더 최신 설비로서 또 이제 규모가 결국은 이제 이 장치 산업이라는 게 이제 얼마만큼 최신의 설비이냐,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얼마만큼 크냐가 중요한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설비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더 설비가 그 최신이면서도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본 대비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이후에 계속 이제 680만 톤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제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일본은 내수 시장이 매우 폐쇄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일본의 물건 팔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능력을 한 15% 정도 줄이면서 현재는 수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거의 이제 내수 위주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그 에틸렌 생산 능력이 1280만 톤인데 저희 석유화학의 생산품의 한 50% 정도를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우 지금 이제 수출 지향적인 국가인데, 수출 국가를 봐도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거의 50%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50%를 수출을 하고 그 수출량의 50%를 이제 그 중국에다가 이제 판매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계속 자금률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현재는 그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거의 3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쪽 수출이 이제 계속 이제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중국 쪽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쪽 수출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수출 비중이 50%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어려움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좀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이제 경쟁력 키운다는 거는 이제 그 산업 뭐 기업만 보더라도 고부가 제품이 있고 이제 저부가 제품이 있는데, 1분기 석유화학 쪽의 이제 실적을 보면 제가 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가장 이제 저부가 쪽이라고 하죠. 이제 기초화학, 그 다음에 그런 쪽을 보면 LG화학이 제가 대충 계산한 거는 전체 매출의 한 40%,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초화학은 상당히 좀 낮은 저부가 사업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위로 갈수록 뭐 첨단 소재, 정밀화학, 그 다음에 뭐 LG 쪽에서도 보면 뭐 생명과학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쪽의 사업 부문별로 보면 그런 쪽의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은 상당히 괜찮은데, 이 기초화학 부분이 LG나 롯데나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롯데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났고, 이런 쪽에 좀 저부가라고 할까요? 이쪽에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이런 쪽에서의 어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전략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저부가니까 접자. 또 근데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기업들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현재 경영 위기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 석유화학계가 이제 부진하게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방향을 이제 제가 좀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수출 비중이 거의 50%고 그중에 또 50%를 한때는 중국에 수출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 석유화학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이제 좀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 그래프의 제일 아래쪽 파란색 부분이 이제 중국 부분이 되겠는데 중국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출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출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이제 EU나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 쪽이 계속해서 자금률이 높아지고 또 중국의 설비 경쟁력이 우리보다 이제 최신 설비고 규모가 큰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중국 쪽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제 중국 쪽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어디로 팔아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이제 결국은 이제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제품별 이제 수출 이제 양의 금액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이제 그래도 수출 단가가 높은 부분이 합성 수지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부분 이제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합성 고무 이런 부분이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또 현재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그래프가 이제 글로벌 이제 석유화학사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스프나 거기 보시는 것처럼 뭐 다우 특히 이제 국내에서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이제 다각화가 잘 돼 있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LG화학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뭐 바스프나 다우 뭐 이런 글로벌 석유화학 회사처럼 고부가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가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유엔에서 지금 이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이제 그런 협약을 지금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이 기본적으로 썩지 않고 뭐 해양 오염의 주범이고 뭐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좀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환경 오염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제 글로벌한 동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핫한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재활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는 재활용 비중이 뭐 거의 한 5% 정도 수준인데 2030년이 되면은 거의 뭐 10% 중반대까지 이제 재활용 비율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도 납사를 원료로 해가지고 신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재활용을 이제 강화하는 쪽에 지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남 당진에 이제 열분해유 공장을 지금 금년 6월에 완공을 해서 하반기에 돌아갈 예정이고 뭐 SK 뭐 롯데 등등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고 앞으로 이 재활용 부분에서도 뭔가 좀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이제 뭐 가장 요즘 이제 글로벌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까요? 한 게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AI를 중심으로 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GX, 그린 트랜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제 이 제조업, 특히 장치 산업의 경쟁력을 탄소 다배출 산업의 경쟁력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을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석유화학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리는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업종이고 국내의 경우에도 철강에서 두 번째로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데 실제로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시밤이라는 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배출하는 만큼 지금 탄소세를 물리겠다고 해서 시밤을 이제 이미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CCA라고 해서 클린 컴피티션 액트라 그래가지고 그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밤과 유사한 제도를 아마 이번 대선이 끝나면은 도입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치 산업은 결국은 얼마만큼 탄소를 덜 배출하고 이제 제품을 생산하느냐가 이제 이 그 경쟁력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 석유화학업계도 어쨌든 간에 탄소 중립에 대응을 상당히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정유 산업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 석유화학 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이슈도 그린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앞단에서 이제 정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저탄소, 친환경 이런 이슈가 정유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먼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제 뭐 우리 선박의 벙커CU 쓰던 게 최근에 뭐 수소나 LNG 기반의 연료 기관으로 바뀐다든가, 그리고 항공유도 뭐 최근에 또 바이오 항공유가 나오고 있다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앞에서 이제 얘기를 나눴던 친환경 자동차 때문에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그 어떤 그 주요 모빌리티 운송 수단의 연료가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정유사들도 대응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유사들이 이런 그린 전환과 관련 신사업 투자 어떤 방향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유사들도 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는 저탄소 연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벙커CU를 사용을 해서 원유를 정제를 했다면, 이제는 LNG와 같은 그 탄소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제 과정 중에서도 열 효율을 개선한다든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사용되는 연료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SAF라고 하는 그 Sustainable Aviation Fuel, 줄여서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라고 하는데요. 모빌리티로 본다면 자동차와 같은 육상, 그다음에 선박과 같은 해상 연료가 있는데, 이 둘은 연료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또 선박도 암모니아 추진선이라든지 LNG 추진선이나 요즘 이제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도 나올 수가 있는데, 항공만큼은 전기 항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라는 것이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원인데요. 항공기가 한번 이륙할 때 드는 그 비행 중량 중에서 대략 40% 정도가 항공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액체류인 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석유로 만든 항공유 이외에 그럼 석유 말고 뭐 폐플라스틱 열분의 휴와 같은, 아니면은 그 폐식용유나 아니면은 식물성 자원에서 기반된 이 바이오유를 혼합해서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그 국제 민간 항공 기구라고 유엔 산하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가입된 회원국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2027년에는 이제 앞으로 이 SAF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간 그 뭐 EU,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곳은 당장 내년부터 이제 SAF를 의무화하도록 도입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유럽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항공기는 어떤 항공기든 상관없이 2%가 혼합된, SAF가 2%가 혼합된 것을 쓰게 돼 있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단계적으로 규제 수준이 높아져서 2030년에는 6%를 혼합을 해야 되고, 2050년에는 70%를 이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앞으로 번질 것이기 때문에, 이 SAF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규모가 2021년 대비 2050년에는
대략 한 2,000배 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4천억 달러 상당의 그 지속 가능 항공유 시장이 넓힐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이런 지속 가능 항공유, 그러니까 석유 이외에 다른 연료를 써서 만드는 항공유를 쓰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 있었는데, 다행히 올 1월 달에 이것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정유사들도 이런 친환경 항공유를 생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이 원료 조달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원료량을 한다면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도 있지만 사실은 뭐 폐식용유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는 유럽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현재 이 폐식용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대체 친환경 연료유가 경유거든요. 현재 주유소에서 팔리는 경유에는 이 바이오 디젤이 4%가 혼합이 되어 있고,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식용유에 대한 이러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어떤 선점 과제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유사들이 그래서 이제 폐식용유 수거업체들과 아니면은 외국에서 이러한 자원들을 수입을 해서 만드는 쪽으로 MOU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MOU를 맺어서 이런 사프에 대한 실증 운행 시험을 6회 정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사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지속 가능 항공유를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보다 앞서 나간 나라들의 사례를 본다면 이미 그 국가 차원에서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 산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 교통부에서 그 자원을 아예 할당을 해가지고 한 3,200억 원 정도를 할당을 해서 이런 그 지속 가능 항공유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아예 현금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산업성에서 2,6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할당을 해서 이 사프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투자할 때 그에 따른 설비 투자액을 아예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현금에 대한 투자보다는 투자했을 때의 그 세액을 공제해주는 투자세 공제 제도로 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이게 신성장 원천 기술로 돼서 3%의 세액 공제 투자 혜택을 받지만,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 전략 기술로 준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국가 전략 기술화라는 그 투자세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이 되면 15%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7개 업종만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또 수소, 디스플레이 이와 같은 업종이 있는데, 여기에 사프도 추가로 지정이 돼서 국내 정유사들이 이러한 그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그런 생산 제품을 만들 때 정부에서도 파격적인 그런 대책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정강화 본부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정유 기업들이 석유화학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이게 또 석유화학 쪽에 있는 기업들하고 정유 기업들의 입장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왜냐하면 이제 뭐 아까 수직 계열화 말씀하시면서 정유업체에서 좀 하공정 쪽에 그런 석유화학 제품 만든 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그 정유사들은 그 최근 들어서 갑자기 석유화학 공정으로 이렇게 진행했다기보다는 한 10여 년 전부터 정유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석유화학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추진을 해왔었고요. 그 이유는 그 정유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의 영업이익률이 앞서 그 본부장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대략 한 10% 넘나드는 이익률을 보이다 보니 사업 다각화 차원과 그러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차원에서 업종을 다각화하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왔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EA에서 밝힌 그 장기 석유 수요 전망 자체를 보면 2050년까지 비교 시점은 2022년인데요.
대략 한 30년 정도 후를 예측을 한 리포트를 보면 휘발유, 경유와 같은 이러한 수송 연료 쪽에서의 석유 수요 증가율은 15%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납사와 같은 이런 석유화학 원료 쪽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요는 오히려 16% 증가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수송 부분에 대한 석유 수요는 감소하고 화학 부분에 대한 석유 수요는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쪽 부분, 화학 쪽에 대한 석유 수요가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펼쳐질 탈탄소화 운동과 그 움직임과 결을 같이 해서 이러한 그 트렌드가 더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의 석유화학 투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지고 있는 원유를 정제를 해서 석유 제품을 만들고 그 중에서 나오는 석유 제품 중에 하나인 납사를 기반으로 해서 석유화학 시설을 만든다라는 거에서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석유화학 쪽으로 가는 이런 쪽으로도 현재 투자가 일부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화학 수요가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정유사 같은 경우에도 정유에 대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완공되는 그 설비에 대한 경쟁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원료인 납사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료 경쟁력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그 설비 경쟁력까지도 결부가 된다면 현재의 그러한 그 석유화학 제품 수요에서도 또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석유화학 그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빅딜, 우리가 이제 빅딜이라고 하면은 외환위기 때 이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석유화학 산업에서 이제 맨 앞에서 선두를 끌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LG하고 롯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LG하고 롯데의 빅딜은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과거 철강 산업의 경우처럼 이제 석유화학 산업도 보면 LG하고 롯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밑에 중소 기업들이 한 뭐 20개 가까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종 연행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너무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정부의 어떤 역할을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어떤 산업의 합리화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이랬던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합리화를 포함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석유화학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그 해당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제 부인 공시를 이제 한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좀 그 부정적인 이제 의견이 나오게 있는 건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우리가 그 구조조정을 했을 때 글로벌 공급 과잉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 그 에틸렌 생산 능력이 한 2억 4천만 톤, 2억 톤이 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설비 능력은 한 1280만 톤이니까 결국은 전체 생산 능력의 5%밖에 안 되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조금 좀 줄인다고 해서 이게 글로벌리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좀 인식이 좀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우리가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금은 이제 원가 이하로 적자를 보면서 이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가격이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지킬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시장 개방도가 가장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품 단가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수익은 외국 중국이라든지 외국 기업들이 다 따먹을 것이다 라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석유화학의 가장 기초 원료가 되는 이제 그 NCC 공장이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이제 그 정유사가 이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유 계열 회사들이 가지고 있고, 이제 정유 계열이 아닌 이게 그 회사가 이제 5개가 있는데,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하나토탈, 대한유화, 여천NCC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완전히 이제 그 NCC만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업을 접어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구조조정이 이제 그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뭐 언론에서 뭐 그 석유화학 업계의 미래가 어둡다, 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등등 언론에서 이제 많은 보도가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석유화학 업계의 애로사항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해서 지금 이제 뭐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TF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그 과거 이제 뭐 반도체 빅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정부가 그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석유화학업계가 앞으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친환경이나 고부가 가치 제품 쪽으로 이제 그 제품 전환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경기가 너무 많이 그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석유화학업체들이 지금 이제 투자를 좀 사실은 좀 지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완공 시기를 좀 늦추는 식으로 어쨌든 간에 좀 그 경영이 좀 좋았다 그러면은 고부가치나 친환경 제품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투자를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놓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정부가 그 소위 말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진두지휘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석유화학 업계가 이제 친환경 그다음에 고부가치 제품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간접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석유화학 업종하고 좀 정유 업종의 상황은 조금 다른다고 생각은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정유 기업들도 보면 우리 이제 얘기를 나눴던 친환경 이슈도 상당히 생각보다 좀 빨리 다가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유업계가 이제 내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정유 산업을 잘 모르지만 글로벌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꼭 내수에만 집중하는 것 같지 않고, 결국은 뭐 우리 내수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좀 작고, 우리 정유업체들이 과연 그런 큰 글로벌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과 이제 그런 잘 나가는 외국의 정유사들 간의 뭐라 그럴까, 차이라고 할까, 특히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쪽에서 이런 우리 정유업체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주력 산업이 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유 기업이 내수 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 기업으로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여지없이 1위로 꼽을 텐데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정유 산업이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2위 품목을 이렇게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2년쯤 전인 그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분기 연속으로 수출 품목 1위를 한 적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러한 수출 품목은 우리나라 국가 수출 품목 중에서 뭐 10대, 12대 품목 중에서 정유는 항상 5위 안에 들 정도로 국가 그 수출 효자 품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사의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대략 55%를 이상 차지할 정도로 우리는 어떤 제품보다도 수출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결국 이제 석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산유국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수출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규모 자체가 외국에서 압도적인 엑슨모빌이나 또 BP, 쉘 이런 세계적인 석유 기업과는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 업종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업 구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엑스모빌이나 BP나 쉘 같은 업종은 석유라는 것이 저희도 이제 수직 계열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유를 탐사해서 지초해서 생산하는 이런 업스트림 분야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정제하는 다운스트림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우리나라 정유산업은 이 다운스트림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엑스모빌, BP, 쉘과 같은 업종은 이미 원유를 매장을 하고 있고 그 광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 퍼올리는 그런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그 규모가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2022년에 저희가 이제 횡재세를 부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국내 정유 4사가 합산해서 거둔 순이익이 7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해 동안 엑스모빌이 거둔 순이익이 70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한 개 회사가 우리 4사가 합친 것에 10배 정도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고 엑스모빌뿐만 아니라 BP나 쉘도 거의 50억 원대, 그 50조에 달하는 그러한 이익을 거둔 정도로 우리와 규모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유사들이 일단 그 사업 구조가 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러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비록 그들 업체하고는 좀 필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석유 산업의 그 경쟁력 자체는 이미 세계 그 원유를 정제하는 설비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5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나가 있는 나라들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와 같은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졌거나 아니면은 압도적인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우리나라가 5위에 해당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나라의 정유 산업의 경쟁력도 아주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이러한 석유 수요 자체가 앞으로는 좀 둔화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정유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이미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세제적인 면에서는 외국에 비해서 좀 많이 그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하나가 요즘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또 공정도 발달됐기 때문에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중유라고 있는데요. 이 중유가 최종 제품으로 쓰일 때는 선박 연료로 사용이 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중유를 다시 재투입해서 원료로 그 정제 공정이 다시 재투입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서 정유사들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유 자체가 최종 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별 소비세라는 것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게 다시 정제 공정으로 투입된다면 이 개별 소비세가 면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에는 이 개별 소비세가 제품에 그대로 부과되는 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경쟁국이거나 우리와 비슷한 나라에 있는 전 세계 한 66개 국가를 대상으로 봤더니 이 중유를 다시 재투입해서 원유 정제용으로 쓰일 때는 모든 나라에서 다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러한 제도가 형평이 개선이 돼서 국내 정유사들이 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때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우리 산업 경쟁력, 석유화학 산업과 어떤 정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해보고 나아갈 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반도체, 자동차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보면 석유화학 산업과 정유 산업은 매출이나 생산이나 수출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입니다. 최근 이 두 산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상당한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더 나아가서는 이제 친환경,
그리고 중국의 어떤 공급 과잉 이런 문제 때문에 두 산업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게 석유화학 산업과 정유 산업에 전혀 무관한 이슈가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탄소 중립의 어떤 글로벌 기조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정부도 이제 윤석열 정부도 만 2년을 넘었습니다. 각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석유화학 산업과 정유 산업에 대해서는 좀 한 발 비껴가 있는 게 아닌가 관심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정부와 업계 즉 이제 민관이 힘을 합해서 우리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과 정유 산업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연구조사 본부장님 그리고 대한석유협회 조상범 대외협력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KYD 긴급진단 석유화학 정유기업의 미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드림,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